안녕하세요. 화학원 온라인 강의 2학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이온결합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했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 이온결합의 그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설명하기에 앞서서 이번 2학기에는 온라인 강의를 EBS 온라인 클래스에다 이렇게 올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EBS 온라인 클래스에서 말고도 직접 유튜브 채널로 들어가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도 가능했는데요. 지금은 아예 영상을 완전 공개로 해놨기 때문에 검색을 통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 재생 목록도 그 채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EBS 온라인 클래스를 통해서 우선 들어서 그 학습 이력을 남겨놓아야지만 출석 인정이 되죠. 그래서 출석 인정을 우선 먼저 받고 추후에 내가 한 번 더 강의를 들어보고 싶다, 몰랐던 부분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싶다 하는 사람들은 선생님의 그 유튜브 채널로 가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영상을 시청해도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 복습 사실을 잘 안 할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좀 듣고 싶다, 나는 온라인 영상을 좀 미리 확인해 보고 싶다, 다음에 들을 내용에 대해서 확인해 보고 싶다는 사람들은 채널에 가서 그 다음 편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확인하더라도 다음에 EBS 온라인 클래스에 올라온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또 학습을 진행해서 수강 이력을 남겨놔야지만 출석이 인정되고요. 미리 확인하고 싶은 사람들만 채널에 가서 확인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단은 다 만들어 놓진 않았는데요. 선생님이 좀 빠르게 영상을 많이 제작해서 인터넷에다가 유튜브에다가 올려놓을 예정이니까 여러분들이 미리 올라온 영상들도 확인해서 미리미리 좀 더 학습을 하고 수행평가에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 배움의 주제인데요. 저번 시간과 똑같지만 이제 뒷부분에 대한 내용, 저번 시간에 설명했던 내용은 이온결합과 그 다음에 이온결합 화합물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저번 시간에 설명했던 내용 중에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갈 만한 내용이 있다면 바로 이온결합 화합물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이건데요. 뭐 사실 이거는 구성되는 원리를 통해서 화합물을 만들다기보다는 자연계에서 이미 존재하고 있는 화합물을 보고 과학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이온결합 화합물들이 만들어졌을까라는 원리를 알아낸 거죠. 복잡한 내용은 생략하고 설명부터 하자면, 이온결합 화합물은 무조건 전기적으로 어떻게 돼야 된다고 했죠? 전기적으로 중성이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하가 0이 돼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전하가 0이 되기 위해서는 요거 공식이라고도 할 것도 없습니다. 양이온의 전하 그리고 곱하기 양이온의 수, 요게 더하기 음이온의 전하 곱하기 음이온의 수, 요 값이 0이 돼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자면요. 요런 화합물이 있다고 봤을 때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 화합물을 만든다고 한다면 나트륨 이온이 몇 개 있어야지, 염화 이온이 몇 개 있어야지 이온결합 화합물이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 확인하는 방법으로 위에 공식에다 넣어보면 된다는 거죠. 양이온의 전하는 여기서 플러스 1이 되겠죠. 플러스 1. 그 다음에 양이온의 숫자는 지금 보시면은 1개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음이온의 전하는 마이너스 1이고 음이온의 숫자도 1개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플러스 0이 된다. 이 공식을 이용한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 양이온의 숫자가 뭐가 들어가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방정식을 통해서 여기 풀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 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트륨 1가 양이온과 그 다음에 산소 2가 음이온이 있다. 그러면 얘네들을 바로 크로스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 있는 숫자를 여기다 갖다 써주고, 여기 있는 숫자 1은 생략되죠. 그래서 1을 여기다 갖다 써주면 요렇게 요런 화합물을 만들 수 있다. 즉 이온을, 상대방 이온의 숫자를 여기 원자 밑에다가 써주면 원자의 개수가 되잖아요. 요렇게 화학식을 써주면 이온결합 화합물의 화학식을 잘 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요거를 기억해 두시면 더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시간에는 이온결합의 에너지 변화와 그 다음에 이온결합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엄청 간단하고 쉽기 때문에 금방 설명하니까 집중을 빨리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온결합의 에너지 변화인데요. 얘네들 이온들이 모여서 결합을 하게 되는 건 더 안정해지기 때문에 결합을 한다라고 전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죠. 자, 어떻게 에너지적으로 어떻게 안정이 되는지 옛날에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알려줬었는데, 화학물질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가 낮을수록 안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즉 에너지가 점점점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안정하다고 했죠. 즉 이온결합, 얘네들이 서로 플러스 전기와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기 때문에 서로 끌어당기고 싶어 하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걸 하는 행동들은 바로 안정해지는 행동이고, 안정해지는 행동은 바로 에너지가 낮아지는 행동이죠. 즉 인력이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행동이고요. 얘네들은 즉 에너지가 낮아지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면 얘네들이 인력도 있겠지만 뭐 사람이 살다 보면 친구들이랑 가까워지기도 하지만 친구들과 너무 가까워지다 보면 서로 사생활을 침범하거나 또는 이렇게 부딪힐 수가 있겠죠. 의견이 충돌되거나. 그런 것처럼 원자들도 너무 가까워지게 되면은 반발력이 발생합니다. 전자와 전자끼리 또는 원자의 핵과 핵끼리 반발력이 발생하는데요. 반발력은 서로 싫어하는 행동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에너지가 상승되는 거예요. 즉 에너지가 상승하면 불안정해지겠죠. 그러니까 즉 반발력 때문에 에너지가 상승하고 불안정해지는 효과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인력도 세지니까 당연히 안정해질 거고, 반발력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반발력도 세지니까 또 에너지가 또 커지겠죠. 그럼 도대체 에너지가 작아질 거야, 커질 거야? 이거에 대한 그 해답이 바로 여기 그래프에 잘 나와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 이 초록색 선이 바로 인력에 의한 에너지 변화입니다. 그 다음에 요 파란색 선이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 변화이고요. 그 다음 Y축이 에너지가 되겠고요. X축이 이온 사이의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즉 이온 사이의 거리라는 것은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 있다면 이 사이의 거리를 말하는 거겠죠. 이 사이의 거리가 0에 가까워질수록 어떻다는 거죠? 가까워진다는 뜻이죠. 그리고 0에서 멀어질수록 멀어진다, 이런 뜻이겠죠. 즉 그래서 그래프에서 왼쪽으로 갈수록 점점점 가까워지는 거죠. 가까워지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인력이 증가한다고 했고요. 그럼 에너지가 감소한다고 했죠. 그래서 즉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이 초록색 선이 이렇게 가까워질수록 점점점 에너지가 낮아지는 쪽으로 그래프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에너지가 이렇게 낮아지고 있죠. 반대로 반발력도 거리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에너지가 증가하죠. 이렇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뭐냐면요. 가까워질수록 에너지가, 인력에 의한 에너지 변화가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 변화보다 좀 더 크다는 거예요. 즉 여기서 반발력 때문에 에너지가 증가하고 있는데 굉장히 조금 증가하죠. 하지만 인력 때문에 에너지가 감소하는 것은 굉장히 좀
폭이 더 크게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더 우세하냐? 바로 인력이 반발력보다 우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력과 반발력이 굉장히 나란히 있을 때 인력이 우세하다 보니까 총 에너지 값은 결국엔 낮아지게 되는 거죠. 이게 1번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지금 거리가 이 정도다. 이온과 이온 사이의 거리가 R1만큼이다. 그래서 R1일 때는 인력과 반발력 비교를 해보자면 인력이 더 우세하다. 인력의 크기가 인력에 의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인력과 반발력이 더 크다. 이거 뭔가 좀 잘못됐고요. 뭐가 잘못됐냐면 지금 선생님이 말을 할 때는 인력에 의한 에너지,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라고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인력이 반발력보다 절대적으로 크다 이 뜻이 아니라 인력에 의한 에너지가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보다 훨씬 크다 이런 뜻입니다. 요 두 개는 분명히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구분하셔야 되겠고요. 인력에 의한 에너지가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보다 크기 때문에 총 에너지 값은 낮아지게 되는 거죠. 낮아지니까 점점점 안정해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A라고 되어 있죠. RA 부분으로 가게 되면은 거리가 RA인 부분으로 가게 되면 RA인 부분은 여기서 인력에 의한 에너지 변화와 그 다음에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 변화가 동일해집니다. 여기서 이제 멈춰지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도 점점 증가하고 인력에 의한 에너지 변화도 점점 더 크게 감소하고 있었는데 둘의 그 변화량이 비슷해지는 시점이 바로 RA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총 에너지 값은 결국엔 감소된 값이죠. 감소된 값을 가지기 때문에 이때는 언제냐? 총 에너지가 가장 낮은 시점이 됩니다. 그래서 총 에너지가 가장 낮아지기 때문에 이온 결합의 에너지가 가장 낮아지는 시점이 바로 인력의 에너지와 반발력의 에너지 변화가 같아지는 시점이죠. 변화가 같아지는 시점. 그래서 얘네들의 에너지로 인해서 더 이상 감소하지 못하고 이젠 앞으로는 점점 총 에너지가 증가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반발력의 에너지가 더 우세해지거든요. 그래서 요때 요 RA 값의 총 에너지 값이 가장 낮아지는 지점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는 R2라고 해봅시다. R2일 때는 인력에 의한 에너지 변화보다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 변화가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 변화 값이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 변화가 훨씬 더 커지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총 에너지가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반발력 때문에 에너지가 증가하죠. 그래서 인력이 만약에 여기서 뭐 한 10만큼 줄어들고 여기서 얘는 뭐 20만큼 증가한다. 그럼 10만큼 계속 변한다는 뜻이에요. 변화량입니다. 절대적 수치가 아니라 변화량. 그래서 변화량이 10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총 에너지가 점점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R2는 총 에너지가 점점 증가하는 축에 있다. 그래서 에너지의 절대값이 더 크다, 작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변화량 값이에요. 변화량은 여러분들이 미분적분에서 배웠겠지만 이 변화량은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 값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여기 지금 너무 복잡해서 지우고 여기 부분만 좀 지우고 설명하자면 지금 여기에 요 지점을 지나는 한 점을 지나는 선을 그으면 바로 이 지점의 기울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이 지점을 지날 때 미분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변화량이고요. 그러니까 미분이 변화량이잖아요. 즉 이 지점의 기울기가
반발력일 때 이 지점의 기울기보다 어떻습니까? 기울기가 더 많이 기울어져 있죠. 그러니까 인력에 의한 에너지 변화량이 더 크다 이런 뜻이에요. 인력에 의해서 에너지가 총 얼마다 이게 아니라 에너지의 변화량이 더 크다. 그래서 변화량이 결국에는 낮아지는 쪽으로 더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변화량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총 에너지는 점점점 감소하는 추세가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즉 총 에너지의 변화량도 기울기가 마이너스가 된다 이런 뜻이죠. 기울기가 이쪽 방향으로 보면 마이너스죠. 근데 이쪽 방향으로 보면 플러스인데 기울기가 어쨌든 이쪽 이온 사이의 거리가 줄어드는 쪽으로 보자면 감소하는 추세죠. 그래서 감소하는 쪽으로 보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는 이제 기울기가 많이 변화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기울기가 어떻게 되냐면 훨씬 더 크게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기울기가 이 인력에 의한 에너지 변화량, 그러니까 즉 인력에 의한 이 기울기보다 반발력에 의한 그 에너지 변화량 기울기 값이 더 커지기 때문에 총 에너지의 기울기가 이렇게 된다. 그래서 점점점 에너지가 증가하는 추세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요 R1일 때, RA일 때, R2일 때 뭐 어떻게 나오든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 R1, R2, 여기는 RA라고 했는데 문제에서는 뭐 ABC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이런 지점에서 이렇게 된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 RA일 때 가장 안정하다. 왜냐? 이때가 가장 낮은 에너지 값을 갖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뭐냐? 이때 RA가 바로 이온 사이의 거리죠. 이게 바로 이온 결합 길이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가장 낮은 가장 안정한 에너지를 가지는 R, 그러니까 이온 사이의 거리값일 때 이때가 바로 이온 결합의 길이가 된다. 이온 결합의 가장 적정 길이가 된다 이거죠. 친구들끼리 A라는 친구가 B라는 친구랑 같이 친구가 됐어요. 이 둘의 거리가 친구 사이에 그러니까 깊이 관여할 수 있는 거리가 어느 정도 가까워지다 보면 서로 너무 좋다가도 너무 가까워져서 서로의 막 비밀도 알게 되고 서로 막 알지 말아야 될 것들도 막 알아야 되고 서로 부대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좀 사이가 멀어지겠죠. 그래서 친구 사이에 적정 거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친구 사이의 적정 거리 이게 바로 RA 값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게 바로 이온 결합의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인력과 반발력이 균형을 이루어 에너지가 가장 낮아지는 시점에서 결합을 형성한다.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온 결합의 물질의 특징을 좀 알아보자 이겁니다. 이온 결합을 하는 물질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 근데 이온 결합이 그러면 어떤 물질인지부터 좀 알아야겠죠. 이온 결합 물질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이렇게 만나서 인력으로 만나서 만드는 물질들을 말한다고 했죠. 근데 얘네들은 대부분 규칙적으로 이렇게 배열돼서 결정 구조를 가집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들 소금을 굉장히 확대해 보면 소금이 이제 우리가 염화나트륨이죠. NaCl 이걸 확대해 보면 나트륨 이온과 그 다음에 염화 이온이 이런 식으로 빼곡히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죠. 이렇게 규칙적으로 배열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규칙적으로 배열된 구조를 우리가 결정 구조라고 합니다. 결정 구조. 이런 것을 우리가 결정 구조라고 하고요. 결정 구조를 이루는 것들은 보통 고체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액체라고 하는 것은 입자들이 자유롭게 움직여야 되는데 규칙적으로 빼곡히 있다 보니까 움직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즉 고체 구조를 가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물질인 NaCl, 염화나트륨이죠. 뒤에부터 읽어야 된다고 했어요. 염화 나트륨은 결정 고체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뭐 액체 상태가 그러니까 이온 결합 물질들은 대부분 다 고체 상태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 때나 고체가 아니라 지금처럼 상온
뭐 한 25도씨 같은 지금 1기압 2도씨, 25도씨 이런 우리가 평상시 많이 생활하는 이런 온도에서는 대부분 고체 상태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이온결합 물질의 그런 결정 구조라든가 또는 이런 고체인 특성인 때문에 나타나는 것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쪼개짐과 부스러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망치로 갖다가 두드리면 모든 물건이 다 부셔지겠지만 금속을 한번 예로 들자면 금속은 두드리면 금속은 깨지지 않고 늘어나거나 또는 펴지거나 그러잖아요. 물론 어느 이상 탄성 한계를 넘어버리면은 사실 이게 끊어진다고 하는데 너무 심하게 두드리면 금속도 깨지겠지만 이온결합 물질은 펴지거나 늘어나는 특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금 알갱이들을 놓고선 망치로 두드리면 굵은 소금 같은 경우엔 더 가는 소금이 되잖아요. 더 고운 소금이 되는 거죠. 그 고운 소금이 되는 것처럼 부서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즉 힘을 줬을 때 얘네들의 결합이 힘을 가하면 결합이 깨진다. 결합이 유지가 되지 않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힘이냐면 우리 인간이 망치로 내려쳤을 때 정도 힘, 그 정도 힘을 가하게 되면 결합이 깨져버린다 이런 겁니다. 뭐 결합이 그렇다고 해서 단단하지 않다 이런 뜻은 아닌데요. 왜냐하면 그 힘이 엄청나기 때문에 사람이 두드리는 힘이 엄청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힘으로 두드리면 얘네들이 깨져버린다. 그리고 부스러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특성은 전기전도성인데요. 이거는 뭐 결정구조랑은 좀 어느 정도 연관이 없어 보이지만 사실 이것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전기전도성이라고 하는 것은 전자의 흐름 또는 전하의 흐름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전기가 흐른다고 하는 것은 그 전기 도선에 전자가 이동하는 거를 우리가 전기가 흐른다고 얘기하죠. 그러면 전자가 이동하는 거 말고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가 이동하는 것도 전기가 흐른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하를 띠는 입자가 움직여야지만 전기가 흐른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온결합 물질 같은 경우에 대부분 뭡니까? 대부분 고체죠. 고체는 어떻습니까? 입자가 묶여있는 상태죠. 입자가 묶여있다 보니까 이동할 수가 없어서 얘네들이 전하를 띠고 있는 이온들이죠. 이온들이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전도성이라는 건 전기가 잘 통한다라는 건데 전기가 잘 통하려면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가 움직여야 되거든요. 근데 움직이지 않으니까 전기전도성은 매우 낮아지게 되는 거죠. 고체일 경우에. 그럼 두 번째로 얘네들이 액체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얘네들의 입자가 결정구조로 가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나트륨과 염화이온이 거리가 조금씩 벌어지는 거예요. 액체가 되니까 조금씩 벌어지니까 이때부터는 입자가 움직이게 되겠죠. 입자가 움직이니까 입자가 이동하게 되니까 또 전하를 띠는 입자가 이동하게 되니까 전기전도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온결합 물질들은 우리 평상시에 고체로도 많이 존재하고 있지만 소금 어떻습니까? 소금을 우리 보통 물에다가 녹여가지고 많이 사용하죠. 요리할 때도 그렇고. 즉 우리가 자주 보는 것들이 액체 상태인 것보다는 수용액 상태일 때를 더 많이 봐요. 그러면 이온결합 물질을 물에다 녹였을 때는 전기가 잘 통할 것이냐?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게 있는데 물은 전기가 안 통한 순수한 물은 전기가 거의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물에다가 이온결합 물질을 넣어주게 되면은 얘네들이 혼합물이 되겠죠. 그럼 이온들이 돌아다니게 돼요. 그러니까 즉 입자가 이동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입자가 물 안에서
물 분자 사이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전기 전도성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쉽게 이해되셨나요? 자, 마지막 특성인데요. 마지막 성질인데요. 자, 녹는 점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온결합 물질은 기체 상태가 된다라는 것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나트륨 이온과 그 다음에 염화 이온이 완전히 떨어져 버려가지고 서로 상호작용을 안 하게 된다. 우리가 보통 기체는 서로 입자 간에 상호작용을 안 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즉 물질의 상태 변화는 이거부터 알아야 되는데요. 물질의 상태 변화는 입자 간 거리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입자 간의 거리가 완전히 가까워서 딱 붙어 있다. 그러면 고체가 되는 거죠. 입자가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면 고체가 되는 거고요. 어느 정도 이동이 가능해지면 액체가 되는 거고요. 입자끼리 서로 관여를 안 하는 거죠. 입자끼리 상호작용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거의 완전 없는 것처럼 행동하게 되면 이게 기체가 되는 거죠. 즉 입자 간의 거리로서 물질의 상태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화학식이 바뀌는 게 아니라 입자 간의 거리가 달라질 때 고체, 액체, 기체 이런 식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 아예 멀어지게 되면은 이온결합 물질이 깨져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체 상태는 이온결합 물질이 아니다라고 봐도 되는 거죠. 그래서 액체까지, 그러니까 녹는 점까지만 우리가 좀 다뤄볼 건데, 생각을 해보자면은 얘네들은 화학결합을 하고 있어요. 화학결합. 즉 이온결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분자 간의 결합이 아니라, 이건 이제 다음 시간 공유결합 때 선생님이 더 설명해 줄 거라서 지금 이번 시간에 설명 안 하고, 간단하게만 얘기하자면 화학결합인 이온결합과 분자 간의 결합은 다릅니다. 그래서 뭐 분자라고 하면은 뭐 H2라든가 O2라든가 이런 산소기체, 수소기체 이런 걸 말하는 거겠죠. 얘네들은 분자끼리 있다가 얘네들이 분자 간의 거리가 좁혀지려면 분자 간의 인력이 증가해야 되겠죠. 분자 간의 인력이 증가해야 되는데 분자 간의 인력이 굉장히 약해요. 분자 간의 결합은 화학 결합이 아닙니다. 그래서 분자 간의 결합은 굉장히 인력이 약한 결합이기 때문에 쉽게 깨지게 되겠고요. 쉽게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거니까 얘네들은 보통 상온에서 기체나 액체 상태가 되는 거고요. 화학결합은 그에 비해 너무나도 강한 결합이에요. 우리가 아까 전에 망치로 때렸을 때 부서진다고 해서 약한 결합이라고 생각하는데, 화학결합은 그러니까 이렇게 미시세계에서의 어떤 인력 중에서는 강력한 결합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강력한 결합이기 때문에 얘네들의 인력이 굉장히 강해서 즉 입자 간의 거리가 쉽게 벌어지질 못해요. 그래서 고체 상태로 존재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인력을 끊어야 되잖아요. 입자 간 인력을 끊어줘야지만 거리가 증가하는 거겠죠. 거리가 증가해야지만 액체가 되는 거잖아요. 자,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를 해줘야 됩니까? 바로 열을 가해줘야 되는 거죠. 열이 뭡니까? 에너지죠, 에너지. 에너지를 가해주게 되면 입자 간의 인력이 느슨해지고 거리가 멀어지면서 액체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화학결합은 굉장히 강력한 결합이기 때문에 이게 쉽게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에너지가 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많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상온에서는 이게 에너지가 모자라기 때문에 상온에서는 고체 상태로 존재하는 거고요. 훨씬 더 큰 에너지를 줘야지만 얘네들이 벌어진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즉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녹는 점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얘네들은 상온에서 대부분 고체 상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반대로 공유결합이랑 비교를 해보자면 공유결합은 분자 간의 결합을 하기 때문에 인력이 약해서 굉장히 쉽게 끊어지고 그래서 상온에서 기체나 액체 상태로 유지하게 된다. 이것이 이온결합 물질과 공유결합 물질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옆에 부분을 또 지우고선 녹는 점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제 화학결합을 하게 됐을 때 이온결합 물질 사이에서도 녹는 점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럼 물질들 사이에서 녹는 점을 다 외우고 있어야 되냐? 녹는 점을 외우라는 뜻이 아니라요.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 사이에서 어떤 것이 더 녹는 점이 더 큰지 여러분들이 비교는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아까도 말했지만 물질의 상태 변화는 입자 간의 거리로 조절된다고 했어요. 입자 간의 거리 또는 입자끼리의 인력, 입자 간 인력으로 정해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입자 간의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인력은 당연히 약해지겠죠. 그러니까 거리가 증가하니까 입자 간의 인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거리가 가까워야지 더 단단히 묶이는데 거리가 멀어지면 입자 간의 인력이 감소하겠죠. 입자 간의 거리는 뭘로 정할 수 있냐? 바로 이온의 반지름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 사이에 어떤 이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나트륨과 염화이온, 얘네들의 이온의 반지름 크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얘랑 마그네슘과 요걸로 비교하지 말고 리튬으로 비교하겠습니다. 염화리튬으로 비교하자면요. 자, 나트륨 이온, 염화이온은 어쨌든 반지름의 크기가 동일하잖아요. 염화이온의 반지름의 크기는 동일한데 나트륨의 이온과 리튬의 이온을 비교하자면 나트륨은 전자껍질이 하나 더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즉 한 단계 밑에 있는 3주기 원소이기 때문에 이온의 반지름의 크기가 더 커지게 됩니다. 이온의 반지름이 커졌다. 거리가 멀어졌으니까 당연히 인력의 세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약해지게 되겠죠. 약해지니까 결국엔 인력이 강한 쪽은 반지름의 크기가 크니까 거리는 NaCl이 훨씬 더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거리가 길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인력은 누가 더 큽니까? 인력은 반대로 염화리튬이 더 커지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인력이 염화리튬이 더 크니까 녹는 점은 누가 더 크게 되는 거예요? 인력이 큰 염화리튬이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온의 거리를 여러분들이 비교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녹는 점도 비교할 수 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온의 거리가 큰 것이 나트륨이었죠. 그래서 리튬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거고, 그래서 인력이 더 세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녹는 점이 더 높아지는 겁니다. 녹는 점이 더 높은 거죠. 훨씬 더 많은 열을 가해야지만 되는 거죠. 그래서 입자 간의 거리, 즉 이온의 반지름으로 비교를 먼저 해봤고요. 1번이 이온의 반지름이 되겠고요. 자, 2번은 인력은 거리로도 비교될 수 있지만 이온의 전하량으로도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트륨 같은 1가 양이온보다 마그네슘 같은 2가 양이온이 전하량이 2배입니다. 2배. 그러니까 얘가 더 훨씬 전하량이 크죠. 그러니까 즉 그러니까 나트륨과 염화이온이 결합한 것보다 마그네슘과 산화이온이 결합한 요 산화마그네슘이 훨씬 더 녹는 점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근데 이온의 반지름과 이온의 전하량, 이거 둘 중 하나만 비교하는 경우가 나오는 게 아니라 둘 다 같이 섞여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둘 중에 누가 더 우세하냐? 얘가 더 우세합니다. 이온의 반지름은 기껏해야 한 5 나노미터 이 차이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나노미터만큼 차이밖에 안 나기 때문에 거리가 나노미터만큼 차이 난다고 인력이 얼만큼 변하겠습니까? 물론 미시 세계에서는 그게 영향을 주지만 5나노미터면은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
미터인 건데 굉장히 작은 거리잖아요. 근데 이온의 전하량은 얘는 플러스 1이었으면 얘는 플러스 2란 말이에요. 2배나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영향을 많이 주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온의 전하량과 이온의 반지름이 섞여 있는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이온의 전하량으로 비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이온 결합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어려운 내용이 있으면 선생님한테 한번 질문을 주면은 또 선생님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온 결합 물질에 대해서 다시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 싶으면 온라인 강의를 다시 한번 보면서 학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